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페스 행정사에서 행정법과 행정절차론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박이준 강사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처음 행정법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본격적으로 공부하시기 전에 그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기본적인 이론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 강좌를 들으시면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는데 조금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는 1강부터 12강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행정법이 이제 아실 텐데 이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학습 범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지금 짧은 3시간 동안에 그 모든 것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어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전 범위에 걸쳐서 관통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 있죠. 최소한 이거는 알고 이제 책을 1페이지부터 읽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을 제가 선별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좀 논리가 흐르도록 해놨습니다.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가능한 한 제가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1강부터 하시죠. 네. 제1강 행정법 관계 특징. 이제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게 되는데 왜 행정법 관계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특징은 아시자는 건데 이게 항상 보면 그러니까 행정법은 여러분 그 대표적인 공법입니다. 우리가 법을 공법, 사법, 사회법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법. 공법 영역의 대표적인 게 행정법, 헌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민법은 1차 과목에 여러분 민법 하시지 않습니까? 민법은 이제 대표적인, 이거는 이제 사법이에요, 사법. 네, 사법입니다. 사적인 영역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것이 민법인 반면에, 우리 이제 공법의 행정법 관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이 사법과의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읽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이 사법도 여전히 이제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테죠. 제가 간략하게라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정의 법률 적합성.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행정은 법률을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법률에 적합해야 된다는 말은 법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법에 따라야 된다. 이것을 이제 법적 기속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행정 주체라고 돼 있죠. 네, 앞으로 행정 주체는 이제 여러분 국가나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짧게 쓰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행정 주체는 일반적으로 공익 실현 작용이에요. 사익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이 법적 기소를 받는다. 이 법이 이제 행정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 주체는 당연히 행정법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행정의 특징으로서 일방적인 조치권이다. 자, 행정 주체는 일방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재산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재 현장에 소방차가 이제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왜 진입로를 이제 가로막고 있는 차가 있다고 한다면 자동차의 소유자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냥 견인 조치해도 됩니다. 물론 이제 불법 차량은 잘못된 거지만 만약에 적법하게 잘 주차되어 있는 차도 부득이하게 이제 이동 조치할 경우도 있겠죠. 그러다가 혹시 이제 파손이라도 있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국가가 손실보상은 해줘야 됩니다. 어쨌거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일방적 조치권이에요. 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도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 주세요 그러진 않죠, 국민이. 국민은 가만히 있어도 이제 국가가 알아서 이 사람이 소득이 있구나, 재산이 있구나, 어떤 소비 활동을 했구나 그러면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우리는 그걸 납부해야 될 의무가 발생해요.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가산금 같은 게 붙어가지고 제재가 들어오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주체는 행정결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법질서에 변경을 가할 수 있습니다. 법질서에 변경을 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령 이제 어떤 사람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어떤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뭘 잘못했어. 법을 위반했다고 합시다. 그럼 허가업을 그냥 취소시켜버립니다. 이게 법에 따라서 이걸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사적으로 보면은
개인들끼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권리를 막 제한하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국가는 일방적으로 사회의 질서, 법 질서,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권한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 조치권이라고 합니다. 사적인 계약 관계는 서로 의사가 일치가 되어야만 이게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죠? 민법 관계에서는 아무나 뭐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행위를 해서 상대방이 혹시 피해를 입게 되면 그건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그건 민사법 분야에서 그런 원리인데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행정행위란 개념이 이제 그 뒤쪽에서 우리가 다시 할 텐데, 행정행위. 여기서는요, 행정행위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법을 집행하는 단독적인 권력행위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행정법을 공부할 때, 어려운 단어들이 처음부터 다 나와요. 그러면 이게 교재를 읽더라도 그 어려운 단어 나올 때마다 일일이 전부 다 여러분한테 막 설명하고 넘어간다는 건 비효율적이죠. 그러나 이제 그 교과서의 뒤쪽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앞에서도 사용할 일이 있거든요. 일단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끝까지 한번 꾹 참고 인내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 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모든 용어가 다 소개가 되죠. 그리고 1페이지부터 다시 보면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게 행정법이라는 과목의 특성이에요. 자, 그래서 행정행위, 이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행정행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본 용어들, 허가나 특허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과세처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행정행위거든요. 자, 보세요. 행정의 구속력이라는 것은 행정주체,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이들이 이제 그 허가나 특허 과세, 일방적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이다. 과세처분을 하면 상대방은 납부 의무가 생긴다고요. 따라야 된다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구속이란 말이. 구속, 기소. 이거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정청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 반대로 이제 행정주체도 여기에 또 구속됩니다. 원관이 행정주체가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만약에 어떤 영업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이제 영업권을 부여했죠. 그럼 영업권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허가 조건대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오늘 허가를 내줬다가 갑자기 일주일 후에 뭐 어떤 공익상의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허가를 철회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구속하는 힘,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효력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력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성립에 비록 흠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제 행정행위에서 흠은 주체상, 절차상, 형식상, 내용상, 이 네 가지의 흠을 말합니다. 여기서 어떤 한 부분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우리는 그 흠이 있는 행정행위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완전하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단순한 위법이다라고 표현해요.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지만 너무 심한 하자는 아니고 경미한 하자가 있을 때를 그때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이제 행정행위를 합니다. 각종 뭐 허가 같은 것이 있다고 합시다. 행정행위가 혹시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는데 이것이 중대명백해서 무효가 아니면, 여러분 무효라는 개념, 또 무효는 이제 어떤 법률행위의 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무효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취소의 개념은 무효하고 달라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합니다. 가령 뭐 우리가 구청장이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영업정지 처분할 때 뭐 그 하자가 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이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영업을 하면 안 돼요. 일단. 그래서 내가 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걸 이제 공부하실 텐데요. 소송이나 행정심판 같은 걸 통해가지고 이걸 취소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이 영업정지 처분은 계속 살아있다,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효력을 공정력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공정력.
네, 그 다음에 불가쟁력이라고 있어요. 불가쟁력. 쟁자, 다툴 쟁자를 써가지고 다툴 수 없는 효력이란 뜻이죠. 불가쟁력. 볼까요? 하자가 있을지라도 쟁송제기기관이 경고하거나, 이제 그 행정행위를 소송제도를 통해 가지고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거는 거예요. 소를 제기해가지고 취소 판결 받으면 이제 됩니다. 아까 영업정지 처분 같은 것도 취소 판결 받으면 영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이걸 쟁송제기기간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기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의 경우는 이제 취소소송은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돼요. 90일이면 3개월 정도 되죠. 긴 기간은 아닙니다. 3개월 안에 빨리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소송이 경과하거나 해서 쟁송 절차가 또 종료됐다는 얘기는 소를 제기했지만 우리나라 이제 3심제거든요. 그래서 1심, 2심, 3심까지 가가지고 다 끝나버렸어. 재판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가 없습니다. 다툴 수 없음.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불가쟁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가변력. 한 글자만 다르죠? 네, 이거는 이제 변경할 수 없다라는 효력을 말해요. 변경할 수 없다. 일정한 행정행위는 흠이 있다 하더라도 처분처. 자, 처분처는 처분이란 개념 처음 나왔네요. 요거는 일단 여러분 그 행정행위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세요. 행정행위는 이제 그 교수님들이 말하는 학문적인 용어고요. 이게 그 행정소송법이 있고요. 행정심판법이 있는데 이른바 쟁송법. 쟁송법에서는 용어를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놓고 읽으시자고요. 네? 처분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또 뭐 허가나 특허나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세처분, 징병처분, 그런 게 처분이구나. 이렇게 일단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처분을 한 행정청, 네, 행정청은 시장, 구청장. 이분들은 그 시나 또는 구에서 결정한 내용을 외부에다가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이걸 외부에다 표시할 때는 서울시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의사표시기관, 이분들을 이제 행정청이라고 하고, 그래서 처분을 한 행정청. 그러니까 만약에 종로구청장이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했으면 처분청이라 하면 그 종로구청장을 말합니다. 자, 계속 봅니다. 처분청이 사후에 직권으로 자유로이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이 있습니다. 변경할 수 없는. 이거는 모든 행정행위가 아니라 일정한 행정행위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국가가 공신력을 갖고 있는 행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뭐 행정사 시험처럼 합격자를 이제 결정했다든지, 합격자 결정,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시는 행정심판의 최종 결론을 재결이라고 하는데, 행정심판의 재결 같은 경우는 공신력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결정을 한 다음에 이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신뢰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일정한 행위예요. 일정한 행위는 이러한 불가변력이 생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강제력, 제재력이 있습니다.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행정벌을 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벌은 행정형벌하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범죄자들은 형벌로 처벌한다고 아시죠? 뭐 징역 몇 년, 벌금 몇백만 원, 뭐 이렇게 처벌하는데 그게 형벌이에요, 형벌. 그러면 여러분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형벌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행정법규를 위반한 정도가 범죄에 해당한다. 그 정도라면 우리가 이제 법률을 만들 때,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 때 이러이러한 A라는 행위를 위반한 사람은 징역 1년 이하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해놔요. 그럼 이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범죄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질서벌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과태료라고 아시죠? 네, 그 과태료. 이거는 벌금이 아니에요. 예, 이건 형벌이 아니고, 그 행위가 그 뭐 범죄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약간 해롭게 한다. 예. 가령 우리가 전입신고, 이사 가가지고 전입신고는 아마 30일 이내에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30일. 근데 이제 살다 보면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죠.
바빠가지고 30일을 넘겨버렸어. 그럴 때 이제 과태료가 되는데, 전입신고를 조금 늦게 했다고 해서 이게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빨리빨리 신고할 사람은 빨리 해야 이게 주민등록 행정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니까 그런 질서에 약간 장애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재로서 이제 과태료 정도는 부과하고, 이 형벌은 전과자가 되지만 이거는 그냥 행정상의 어떤 부과 행위이기 때문에 내기만 하면 돼요. 네. 이게 뭐 큰 다른 제재는 또 없습니다. 전과에 오르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민사법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만약에 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벌을 가하고 그런 건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이제 국가는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자, 밑에 자력, 집행력.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가 있으면 행정청은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력으로, 자력. 네.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민사법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또 채무자에게 자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원칙입니다. 알았어요? 채권자가 채무자 집에 찾아가서 금고에 있는 금고문을 열어가지고 돈을 강제로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또 범죄 행위가 되죠. 절대로 안 되는데, 물론 절대로 안 되는 건 아니고 이런 건 있어요. 민사법 관계에서도 내가 가방을 들고 가는데 누가 탁 납고채 가는 거야. 납고채 가는 거야. 날치기지. 그럼 나는 쫓아갈 수 있어요. 쫓아가가지고 약간의 완력을 가해서 그 가방을 다시 탈취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내가 그 도둑놈, 날치기범, 물리력을 조금 가할 수도 있어요. 그게 불법행위 아닙니다. 그런 것만 제외하고, 그런 건 이제 자력구제라고 하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국가는요, 체납자에게 세금을 안 내면 체납자, 안 내는 체납자. 체납자의 물건을 동산이나 부동산을 압류를 한 다음에 경매시장에다 이제 매각을 해버리죠. 매각을 해버리면 그 생기는 돈을 가지고 채권자로서 채권을 회수하는 거예요. 국가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하잖아요. 자기가. 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자력, 집행력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권리 의무의 포기 또는 이전의 제한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포기죠. 말 그대로.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포기하는 거고, 이전은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권리를 양도하는 걸 이전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사법에 있어서는, 민법 관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이게 가능합니다. 이전과 포기도 가능해요. 내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다는데, 이게 내 소유물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냥 마음대로 양도하면 돼요. 공짜로도 양도해도 되고 돈 받고 양도해도 되고, 국가가 여기에 개입할 수 없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행정법 영역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앞으로 공권, 그다음에 부담해야 될 의무는 공의무라고 합니다. 공권이나 공의무. 이것은 그 개인적인 사익뿐만 아니라 공익과도 깊이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그러니까 임의로 마음대로, 그렇죠? 임의로 자기 멋대로, 이게 임의로잖아. 그래서 임의로 포기 또는 양도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또 금지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행정사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죠. 응시 원서를 내면 응시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친구한테 돈 받고 팔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 할 때 투표장에 가는 건 본인이 가야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신 시켜서 가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권리는 자기가 행사해야지 타인이 대리할 수 없는 것이 행정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법률에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경우 있어요. 행정사나 뭐 변호사나 노무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대신 위임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의무의 포기, 이전의 제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상 권리구제의 특질. 지금 현재 행정법 관계 특징을 하고 있는 중이죠. 첫 번째로 행정상 쟁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봅시다. 행정청 스스로가 자신이 행한 행정장애의 위법 내지 부당성을 심판하는 행정심판제도가 있고, 그리고 행정소송제도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행정상 쟁송. 상자 빼고 그냥 행정쟁송이라고 부릅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한다는 거 잘 아실 텐데, 법원 하는 게 소송이죠. 국가가 나에게 어떤 위법한 어떤 행정작용을 했어. 그럼 나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었죠. 백성이 뭐 임금님이나 국가를 상대로 막 소호 제기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네요. 지금은 법치국가로서
대통령 할아버지일지라도 법 아래에 있습니다. 법 아래에 있으니까 대통령이 뭐 위법한 행위를 했어? 그럼 우리는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뭐 행심이 이렇게도 부르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기관 안에 설치되어 있어요. 저 서울시에 가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나에게 또 뭐 위법하거나 부당한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럼 그 당사자하고 싸우는 것도 좋지만 당사자하고 싸운다는 건 이제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근데 그 행정기관 내에는 이제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전문 조직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좀 사건을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해결이 잘 되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행정심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상 손해전보라는 말을 하면 손해전보는 크게 두 가지, 손해배상이 있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 행정상 쟁송은 그 행정작용 자체, 행정작용.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세 처분과 같은 그 행정작용 그 자체를 다투는 게 행정상 쟁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 자체가 아니라 금전적으로, 돈이죠? 예, 돈으로서 배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지는 거예요. 행정상 권리구제. 국민이 행정상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쟁송, 손해전보 이렇게 나눠지고요. 각각 또 두 개씩 나눠집니다. 이 틀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배상법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그래서 국가가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상대방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돈 달라 이거죠. 이 피해를 배상해달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적법한 행위를 할 때요. 적법. 여기 있죠? 네, 적법. 적법, 위법, 불법. 자, 그래서 요게 차이가 있어요. 국가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때로는 그 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수용 사건 같은 것이 있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화재 현장에서 자동차를 견인해 갔을 때 적법하게 주차되어 있는 것도 뭐 자동차가 파손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방차는 적법한 행위를 했고 또 소방서에서 적법하게 화재 제거 업무를 담당했지만 그러나 손실이 발생했잖아. 이걸 돈으로 보상해 줍니다. 자. 그러면 1강은 마치고요. 2강. 법치행정. 행정이 법에 따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정해져 있는 법률의 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걸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네. 법치행정 읽어봅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는데 행정은 여기에 따라야 돼요. 기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한 행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작용이 만약에 위법하면 사법심사는 재판을 한다는 뜻이에요. 사법부에서 재판합니다. 그 법치행정의 의의로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법률의 법규 창조력. 그러니까 일원리예요, 일원리. 첫 번째가 일단 그 규범, 국민을 구속하는 규범을 앞으로 이제 법규라고 할 거예요. 구속한다는 얘기는 국민이 여기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 그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규범이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행정규칙이라고 하는데, 행정규칙이라는 걸 위반한다고 해서 위법한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또 법규를 위반하면 이제 위법한 것인데, 일단, 이러한 법규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법률이 법규를 창조한다. 그래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법규,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되는 법규는 반드시 국회가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야. 그러면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원칙이라고 해요.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예외도 있겠죠, 일단.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바로 법률 우위의 원칙이에요. 이 국가가 하는 모든 행정입니다. 진짜 예외 없이 100%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하면 안 됩니다. 쉽잖아요. 그죠? 법을 위반하면 우리는 그 행정작용을 위법한 행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법한 행위. 국가가 위법한 행위를 해놓으면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가서 이게 시정이 돼요.
국민이 이제 그 소송이나 행정심판 청구하면 이기게 됩니다. 왜? 법에 위반하면 안 되니까, 행정은. 예. 자, 그 다음에 법률 유효범 원칙은 국가는 요게 이제 어떤 행정이라고 쓰면 더 명확할 텐데, 국가의 어떤 행정들은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법률이 없을 때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없습니다. 요거하고 비교하세요. 이거는 법률이 일단 존재했을 때 행정은 그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법률이 존재한다는 걸 전제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행정은 법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 이걸 또 법률 유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대개 보면 침익적 행위들, 침익적 작용. 우리가 행정작용을 크게 수익적, 침익적 이렇게 나눕니다. 이거 보겠어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작용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까 그 말씀드린 특허나 아니면 허가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상대방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주죠. 우리는 이거 앞으로 수익적 행위. 이거는 뭐 과세 처분 같은 걸, 과세 처분이나 뭐 영업 정지 처분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침익적 처분이라고 합니다. 불이익 처분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침익적 처분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랬죠. 법률도 없는데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시장이 함부로 주민들에게 어떤 침익적 처분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어때요? 이건 수익적 처분. 수익적 처분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되긴 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견해에 따라서 수익적 처분도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다 있어요. 법률에 따라서 합니다. 근데 때로는 수익적 처분 중에 굳이 뭐 법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냐,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이제 저소득층에게 가령 세대별로 쌀 한 가마니씩 주겠다. 동사무소에서. 이런 거.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될까요? 잘 모르겠는데 법률이 있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나 법률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는 허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법치행정의 세 원칙이 뭐라고요? 법치행정의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 그 다음에 법률 유보였습니다. 이렇게 세 개.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제3강 성문 법원의 종류와 단계구조. 일단 여기 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원은 법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느냐의 이론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보면 법이 뭡니까? 그러면 대답하기가 막막하겠죠? 그 법이 뭡니까? 그랬을 때 이제 뭔가 대답이 있게 되면 그 대답은 바로 법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그 답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이겁니다라고 하면서 자, 보세요. 이것이 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게 그러니까 법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느냐의 문제가 법원의 문제예요. 좀 한자가 어렵지만 법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법원을 그게 이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눕니다. 불문법원. 요거 문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자 써가지고 문서로 완성된 법원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문서가 아니라는 거죠. 문서가 없이 글자화되어 있지 않은 법원을 불문법원이다. 일단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나눠집니다. 네? 자, 그래서 성문법원부터 이제 보시는데, 성문법원에 이제 가장 가장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최고법을 헌법이라고 합니다. 헌법 아시죠? 헌법. 그래서 이 헌법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크게 두 가지. 기본 조직, 국가의 기본 통치권 조직과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이에요. 헌법을 열어보면 통치구조가 쭉 있어요. 국회, 대통령,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뭐 감사원, 이런 중요한 통치구조들이 쭉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각종 기본권이 헌법 10조부터 33조까지 쭉 있습니다. 뭐 모든 국민은 통신의 자유를 갖는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게 이제 헌법에 있는 거예요. 그걸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법이죠. 가장 위에 있는 법이고, 이 헌법에 근거해서 각종 법률이 이렇게 제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법은 이제 헌법부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네, 이런 내용들이 헌법에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여러분이 헌법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로. 이거는 국회가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하는 법을 말해요. 그래서 행정법은 이제 성문법주의를 우리나라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치행정이 뭐라고 할까? 행정은 법률에 적합해야 된다. 이게 법치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법원이 되고, 헌법은 되게 좀 추상적으로 돼 있어요. 너무 추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효력을 갖기는 어려워요. 이 헌법을 구체화한 법이 법률이니까 법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법원 중에 하나, 법원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법규명령. 법규명령이 여기에 있어요. 자, 법규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의 위임, 헌법이나 법률의 위임. 위임은 이렇게 위임한다는 건데,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를 두어서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거하여 국가 행정권에 관하여 정립된 일반 법규를 말해요. 그래서 법규명령에는 대통령령, 네, 대통령령, 네, 부령, 총리령. 대통령이 만든 법규명령인데 앞으로 여러분 이걸 시행령이라고 부를 거예요. 시행령.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대통령령, 시행령. 그리고 부령은 장관이 만든 것이고 이건 국무총리가 만드는 건데 이 둘은 앞으로 시행규칙이라고도 부를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법규명령은 지금 이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있죠. 이게 법규예요. 법규. 법규라 하면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법규명령은 보시듯이 행정부가 만듭니다. 그 행정부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행정부 소속. 그래서 행정부가 만든다 해서 행정입법의 하나예요. 법규명령 행정입법의 하나. 그리고 밑에 행정입법의 하나로 또 행정규칙이 소개가 되고 있죠. 행정규칙. 제가 이 행정규칙은 이 피라미드 안에다가 쓰지 않고 지금 바깥에다 쓴 이유가 있습니다. 바깥에다가. 이거는 법규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무원들이요, 행정기관 내부에서 자기들이 업무 처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것은 우리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행정규칙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행정기관이 만든 거니까 일단 행정입법의 개념으로 두 개를 묶어놓은 것이고 차이점은 이건 법규예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법규. 법규명령은 따라서 법이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 안에 있는 건 법이에요. 따라서 이 법규명령을 위반한 행위가 있으면 그러한 행위들은 우리가 불법행위, 위법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적용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직접 적용이 안 돼요. 따라서 만약에 우리와 같은 국민이 어떤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어. 그리고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이 행정규칙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혹시 또 행정규칙을 위반하면서 행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러한 행위는 위법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제 기본 이론 시간이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개념 위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알고 갑시다. 그리고 이제 그 조약이 있는데, 자, 우리가 성문법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문법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조약은 위치가 한 이 정도 있어요. 이 정도. 조약의 개념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뭔가 법적 구속력 있게.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하나의 약속인데 문서화되어 있는 약속이고 쌍방 간에 이걸 지켜야 돼요. 지키면 국제적인 문제가, 지키지 않으면 국제적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조약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약 중에 중요한 조약 7가지는 여러분 일단 조약은 누가 체결합니까? 외국과의 조약 대통령이 체결하는 거예요.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양국 간의 국가 원수가 딱 테이블에 나와가지고 각자 막 서명하잖아. 이제 조약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체결하는데 그 조약의 종류 중에 아주 중요한 조약 7가지는 그 헌법에 보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어요. 국회가 동의해줘야만 대통령이 체결한다고. 그러면 법률은 아까 국회가 만든다고 했죠. 그럼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그 7가지 유형의 조약은 법률하고 효력이 같습니다. 조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법률이 하나 생긴 거와 마찬가지야.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도 이 조약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거 위반하면 이것도 법률과 같은 성질이니까 위법한 행위가 돼.
그런데 조약 중에는 이제 가령 한일 문화협정, 문화조약이라든지, 비자협정. 이런 것들은 이제 국회 동의를 거칠 필요는 없거든요. 따라서 그거는 법률 정도보다는 이제 하위, 대통령령 정도의 그런 효력을 갖는 조약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국제법규 봅니다. 국제법규는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아닌 국제조약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국제조약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가입은 안 했어. 가입은 안 했지만 뭔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규범성이 승인된 것이 있고요. 과거로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이제 국제관습법으로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관행적으로. 예를 들어서 외교 간의 특권 같은 거. 그 다음에 전쟁, 포로는 학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만국 우편에 관련한 질서도 수백 년 전부터 형성이 됐대요. 관행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국제관습법이고, 엄연히 이것도 우리나라의 행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나라의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국제적인 조약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불법적인 결과로 제재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고. 자, 그 다음에 자치법규. 자치법규는 이 피라미드 안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나 경기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건데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상위법, 헌법, 법률, 법규명령을 위반하면 안 돼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자치에 관한 법규,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어요. 네.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예요. 지방의회가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를 하는 내용을 조례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도지사나 시장, 군수, 이런 분들이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을 또 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규칙이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조례와 규칙. 그러면 여러분,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자치 입법권의 종류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성문법의 단계 구조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 이 피라미드로 그었을 때 맨 위에 헌법이 있고 이렇게 쭉 단계적으로 있었으면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상위법, 아래에 있는 것들을 하위법 이렇게 부를 때, 이 하위법은 어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상위법과 모순 충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상에 대해서 규정했는데 상위법 내용과 하위법 내용이 만약에 어긋나면 하위법은 무효야, 효력이 없어. 이런 것들을 상위법 우선원칙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법 우선의 원칙은, 두 번째로 신법 우선의 원칙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A법이 이렇게 있었어요. A법 30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A법 30조가 개정이 되는 거, 개정법, 또 이제 30조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 구법에도 있었고, 근데 신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법이죠. 있었어. 그러니까 다르지, 지금. 달라졌죠? 그럼 당연히 이게 신법이니까, 새로 만들어진 신법이 여기에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이 구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법을 이렇게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신법 우선의 원칙.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데 왜 이런 말을 할까? 예.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그리고 특별법 우선 원칙. 우리가 이제 법을 또 특별법과 일반법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일반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상대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법이에요. 여러분 이제 1차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 민법 같은 것이 바로 일반법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에 다 적용된다니까. 근데 이제 특별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법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에만 딱 적용되잖아요. 모든 사람이나 모든 지역에 적용되지 않죠. 그런 것들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국토계획법이 있어요. 국토계획법은 대한민국 전체 국토에 적용되는 거지만, 가령 수도권 정비법 하면 이제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된다고. 그러면 수도권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수도권 정비법에 포함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수도권 정비법이 먼저 적용되고 수도권 정비법이 없는 사항만 국토계획법이 적용되겠죠. 예,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제4강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내용이 실제로 여러분 공부하기 시작하면 교재사항으로서는 분량이 아주 많긴 한데 제가 여기다 이번 시간에 이제 간단히 그 개념만 적어놨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행정법 아래의 그 전반에 관통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네. 절대 원칙이죠. 절대적인 원칙, 일반 원칙. 지금부터 보게 되는 이러한 일반 원칙은 행정법률에 굳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정작용을 할 때 당연히 따라야 되는 원칙들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이 안 돼 있어요. 물론 간혹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설사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보는 일반 원칙은 다 따라야 됩니다.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다. 지금 우리가 성문법원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성문법원을 하고 있는데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왜 지금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법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법이라고. 그러니까 행정작용이 이러한 일반 원칙을 위반하면 그거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자, 첫 번째. 행정을 할 때는 평등하게 해야 된다.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이게 평등원칙이잖아요. 우리나라 헌법 11조에도 평등원칙이 딱 규정됐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어떤 영역에서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막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지. 네. 그런데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합리적인 사유. 세상 사람을 모두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도 누구나 대학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교 가려고 하는데 그 응시자보다 그 대학 신입생 선발 인원이 적잖아. 그럼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 성적 순으로 입학 순서가 정해지잖아. 이거는 어때요? 물론 차별하고 있는 거죠. 물론 사실은 차별하는 거예요. 성적순, 고등학교 성적순에 따라 가지고 입학 여부를 결정하니 차별은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어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야지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이제 그 군대 가는 문제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여성분들은 군대 안 가도 돼요. 뭐 자진해서 갈 수는 있지만 남자들은 오히려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되고 이게 보면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을 차별하고는 있지만 남성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 가능하겠지.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 남자만이 군복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사유를 인정합니다. 몰라요.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난 훗날에는 혹시 이렇게 남자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야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어떤 사회적 인식이 바뀔 가능성도 있겠죠. 나중에는. 근데 현 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동등하지 않게 대우해도 되는 원칙 이런 걸 이제 평등관 중에 상대적 평등관 이렇게 부릅니다. 상대적 평등관.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행정법의 기본 평등 원칙은 상대적 평등관이에요. 상대적 평등관. 그러니까 반대말은 절대적. 절대적으로 누구나 똑같이 대우하는 건 아니고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해도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비례 원칙.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목적이란 단어 나왔죠? 그 다음에 수단 나왔습니다. 네, 목적과 수단,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비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비례 관계.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적합성의 원칙. 그러니까 비례 원칙이 세 가지 원칙. 그래서 행정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목적, 행정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을 그러니까 이 수단을 행사를 하면 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어야 돼. 이게 행정작용인데 이게 행정이에요. 이게 행정. 행정이 어떤 수단을 발동했는데 이 목적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그런 수단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국가는. 우리는 그걸 적합성의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필요성의 원칙은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령 수단이 A, B, C 세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A, B, C 각각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긴 해. 그런데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 만약에 국가가 이러한 행정수단을 선택했을 때 혹시 상대방인 국민이 입게 되는 피해가 이거는 20이고 50이고 70이고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 그 피해를 가장 적게 하는 피해, 상대방이 입게 된 피해를 가장 적게 하는 A라는 수단을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이걸 필요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가령 이제 건축물의 어느 한 부분만 뭐 개선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데 개수 명령 내리죠. 개수 고쳐라. 네, 그렇지 않고 뭐 아예 그냥 건물 전체를 철거 명령을 내버리면 어때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그러니까 개수 명령 내려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굳이 철거 명령 내리면 안 되죠. 이게 그렇게 하면 그거는 비례 원칙이다라고 비례 원칙이 자 최소 침해 원칙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거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이거 A라는 수단이 선택됐다고 합시다. A라는 수단을 이제 국가가 발동을 했을 때 이걸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있고 상대방이 입게 되는 사익이, 상대방이 피해를 보는 사익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행정작용을 발동할 수 있으려면 이 공익이 사익보다 커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을 취해야 된다. 이게 사익이 더 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러한 그 A라는 수단은 또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모두 갖춰야 비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됩니다. 비례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돼요. 자, 세 번째. 신뢰보호 원칙.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언동은 뭐야? 말과 행동이죠. 말과 행동. 행정청이 누구라겠죠? 뭐 장관이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이제 뭔가 국민들을 상대로, 주민들을 상대로 뭐가 말을 해. 어떤 행동을 해. 그러면 그것이 정당하다. 또는 앞으로 계속되겠구나. 계속성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신뢰를 하게 된단 말이죠. 신뢰. 그래서 그 보호받을 수 있는 신뢰라고 한다면 국가는 보호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행정사 시험 있겠죠. 2025년 5월 달이면 이제 1차 시험이 있겠죠. 우리가 2025년 5월 달에 1차 시험이 있을 거라고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그렇게 시행해 왔으니까 10몇 년 동안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2025년에도 5월 달에 시험이 있겠지? 자,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자. 신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신뢰. 근데 갑자기 내년 한 3월쯤에 가가지고 금년은 시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수험생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소송도 불사하겠지. 이럴 때 얘기하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이에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근데 이제 신뢰보호 원칙, 국민의 신뢰가 있다가지고 무작정 다 지켜줄 수는 없는 거예요. 뭐 공무원들이 가령 이제 현재 공무원 연금법상으로는 퇴직 이후에 다달이 뭐 얼마를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연금 재정이 막 고갈되어 갈 때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 연금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퇴직 공무원들이 나의 신뢰 이익을 했다 해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퇴직 공무원들이 입게 되는 피해보다 어때요? 공무원연금 재정 확충이라는 재정 고갈 사태를 막아야 된다는 공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그런 한계들을 공부합니다.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은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제3자에게 한 것과 같은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행정청이 구속받는다는 원칙입니다. 이건 특히 아까 말씀드린 행정규칙과 관련된 원칙이기도 해요. 자, 기억나시죠?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그 업무 처리를 하는 기준에 불과해요. 이건 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에 따르지 않아도 그게 그 자체가 위법하진 않아요. 그런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뭐 한 10년 동안 어떤 결정을 해줬어. 뭐 허가를 내줬어. 근데 10년이 됐는데 근데 갑자기 이번에는 이 민원인한테는 허가를 안 내준다. 그러니까 조건은 똑같은데 허가를 안 내주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했죠? 행정규칙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건 위법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지만 이게 자기구속 원칙에 걸려버려가지고 10년 만에 지금 허가를 내주지 않은 이 사람한테도 허가를 내줘야 돼요. 예,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국민이 주장할 때는 적법한 영역에서만 주장하는 거야. 예.
적법한 영역에서만 자기 우서 원칙을 주장이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자기 우서, 나한테도 똑같이 해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령 뭐 주차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 그동안 주민들이 계속 10년 동안 계속 주차를 해왔어. 근데 행정청이 한 번도 단속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단속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아니죠. 지금이라도 그냥 단속해도 돼요, 그거는. 그럼 상대방이 자기 우서 원칙 얘기 못 합니다. 왜냐하면 불법 주차한 거니까. 이건 적법한 영역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끝으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도 있어요. 결부라는 건 뭔가 A와 B를 이렇게 결부, 묶는다라는 뜻인데 A와 B가 서로 관련이 있어야 돼요. 관련이 없는 걸 가지고 함부로 묶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허가를, A라는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허가를 내주는데 갑자기 그 행정기관이 핑계를 대기를 당신 말이야 최근에 자동차세를 아직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 뭐 식당 허가를 합시다. 식당 영업 허가. 당신은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당 영업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면 식당 영업 허가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요건만 맞으면 허가 내줘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자동차 세금을 왜 얘기하냐고. 이게 뭐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너무 관련이 없는 걸 묶어가지고 결부시켜가지고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이걸 부당결부 금지 원칙.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렇죠? 4강까지 여러분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강에서,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